산불에 이어 지진까지 강원도 지역 주민들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곳곳에서 이슈가 많습니다만 국민의 안전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 됐으면 합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영배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며 내일 장외 집회를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윤리위를 열어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의원은 경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반발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석방되며 김학의 수사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뿐 아니라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력히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며 강원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일어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자신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체 대화방에서 드러난 집단 성폭행 정황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다음 주 고소장을 낼 방침입니다. 경찰은 대화방 참석자 5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에서 뇌졸중과 암을 유발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유해성 여부가 검증이 안 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 전자결재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며 내일 대규모 도심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꽉 막힌 정국이 파행을 빚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청문보고서 재요청 시한이 지난 바로 다음 날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전 임기를 마친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의 자리를 공백 없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8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 후보자 모두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피해야 하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관련 사실관계가 알려지면서 여론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당장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주말 집회를 예고하면서 전국은 급속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은 10,000명 이상 집결을 목표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과 여론몰이를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생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입니다.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에만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정책 전반과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까지 걸쳐 있어서 여야가 조기에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신용뿐인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언론을 피해 장소를 바꿔가며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은 5.18 망언 발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행사를 연 김진태 의원은 경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5.18을 폄훼하는 행사를 열어 망언을 쏟아낸 지 2달 만입니다. 당시 행사장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이 제명 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입니다.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내년 총선 출마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데다 석 달 뒤에는 최고위원 활동까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김진태 의원은 단순 경고에 그쳤습니다. 당사자들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징계 결정에도 내심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수년이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다음 달 광주 5.18 행사 참석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생각과 뜻, 또 상황, 우리 당 안에서의 여러 그동안의 변화, 당사자들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반성 없는 당이라고 꼬집었고 바른미래당은 반역사, 반민주 집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5.18 망언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신용뿐인 처벌이라는 비판이 작지 않은 데다 국회 차원의 윤리위 결정도 남아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입니다. 네, 기각 사유가 뭔가요? 네, 현 시점에서는 윤중천 씨를 구속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재판부는 검찰 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 현황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만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검찰 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던 동인레저의 공동대표를 맡았는데요.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로부터 수사업무 명목의 금품을 받고 타생화를 폭로하겠다며 전직 감사원 공무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윤 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와 관련해 비중이 큰 인물이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부당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윤 씨는 잠시 뒤 사흘 동안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의 출범 20여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단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한동우입니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 희생자들의 발인이 원래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 당분간 미뤄지게 됐습니다. 유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 없이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힌 건데요.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국가적 인재라며 경찰청장이 아니라면 경찰서장이라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피의자 안인 득은 흉기를 휘두르다 생긴 상처를 치료하러 경찰서를 나서면서 얼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는 했지만 1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42살 안인득. 구속된 뒤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처음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안인득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자신도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안인득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낸 안인득에게 관용도 베풀지 말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왜 저런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고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해양을 안 시키는지 너무 마음 아파요. 안인득이 구속된 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된 범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범죄를 계획했는지에 따라 죄질과 양형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안인득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현장 검증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현병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서 치료를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조현병 질환자는 인구의 1%인 5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망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흉기까지 휴대하게 되면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을 음해하거나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흉기를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소하게는 흉기 난동부터 결국에는 이제 인명피해, 상해나 폭행을 거쳐 인명피해까지 나는. 진주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대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구속됐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료 감호와 같은 강제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안인득처럼 치료받지 않고 증세가 악화돼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아지는 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찾고 적절한 치료를 돕도록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료의 수능도가 안 되고 멋대로 치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그런 정보들을, 그런 환자들에 대한 정보들을 어떤 공권력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와 함께 환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직업 재활 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지적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포함된 5명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수 최종훈 씨는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입건된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씨. 음주운전 보도를 막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이 부분은 최근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 등 단체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실제 문제의 대화방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랜 고심 끝에 이르면 다음 주 초 고소장을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사건을 배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는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성범죄 가운데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관련자들이 잇따라 기소되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던 정준영 단톡방 파문은 성폭행 의혹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의 전 영업사원 중국인 여성 애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소명도 부족하다며 애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애나가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애나는 주로 VIP 고객을 담당하는 MD로 활동하면서 클럽 손님들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나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마약은 중국인 손님들이 직접 가져왔다며 유통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의사 남자친구가 준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4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던 여자친구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제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여자친구에게 놔준 프로포폴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인근 해역에서 올해 가장 강한 규모의 4.3의 지진이 발생하며 강원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산불에 이은 예기치 않은 지진에 주민들 얼굴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간 도로를 비치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요동칩니다. 5초 동안 격하게 흔들리던 화면은 10초 정도 지나자 잠잠해집니다. 같은 시각 도심 골목길도 해안가 상점도 좌우 아래 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으로도 느끼고 이제 순간적으로 손님들 식사하고 계실 때 약간 이렇게 약간 폭탄 같은 터진 느낌? 지진은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오전 11시 16분 43초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4.3, 올해 발생한 26차례의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강원도 전 지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진도 4의 강한 진동이 나타났고 경북과 경기, 충북 지역까지 진동이 전파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에 강원도 소방본부에만 95건의 신고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치과에서 누워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냥 의자가 막 흔들흔들이래고 그 앞에 저 치과 기구들이 땅에 떨어지고 이랬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다행히 해일이 유발되지는 않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산불에 놀란 강원도 주민들은 예기치 않은 지진의 습격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동해에는 지난 2월 10일 포항 인근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강한 해저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긴급 재난 문자는 지진이 일어난 지 1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발송됐습니다. 내용도 부실해서 일찍 발송됐다 한들 시민 안전에 도움을 줬을지 의문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지진을 감지한 뒤 1,200명이 넘는 전교생이 교직원 안내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한 겁니다. 재난 대피 훈련 매뉴얼에 따라 아이들 먼저 안정시키고 그다음 안전하게 아이들 인솔하여서 운동장으로 대피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과 달리 정부 대응은 이번에도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는 뒷북 발송이 되풀이됐습니다. 삼척시는 지진이 난 뒤 13분이 지나서야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양구는 38분 뒤, 고성구는 무려 53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지진 발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난 문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진이 난 뒤에 한참 뒤에 문자가 오다 보니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재난 문자 내용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여진에 대비하라거나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라는 형식적인 내용뿐 구체적인 대피 요령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런 늑장, 부실 문자조차 아예 받지 못한 시민도 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한 20분 정도 지나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안 와 있더라고요. 정부는 2년 전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급 재난 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오히려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송출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토성면사무소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잘 늦은 감이 좀 있네요. 강원 지역에는 대형 산불에 이어 보름 만에 지진까지 일어났지만 당국의 대응 능력은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도 인사청탁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KT 채용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모두 9명. 이 가운데 김성태 의원 외에 전직 국회의원 2명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김희정,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검찰은 KT 전 임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인의 자녀라며 2명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원자들은 당시 면접에서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점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전직 의원들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전 의원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검찰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의혹을 만들어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민간인이었고 KT에 청탁한 적도 없고 이거 야당 탄압을 위한 인격 말살 아닙니까?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확보한 정황을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면접 직후 합격 대상을 찍어주는 등 채용 특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조만간 재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경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전직 경찰청장을 입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입건한 전직 경찰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전직 청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정보경찰의 사찰 활동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한 검찰도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전직 청장이 불법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치안비서관실은 정보국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청와대에 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불법적인 정보 수집 지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으로 많이 다퉈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황이 담긴 보고 문건들이 영포 빌딩에서 발견되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총수를 입건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 영역을 넓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밀착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외교 보폭을 넓히며 미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흐름이 중요한 시기에 들어선 때
북중 관계가 매우 귀중하고 시 주석과 맺은 동지적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4차례 정상회담으로 한 집안 식구처럼 돕는 특수한 관계를 과시했다며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둔 데 이어 비핵화 노선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하노이에서 만난 웅우옌 뿌쫑 베트남 국가주석에게도 서신을 보내 북베트남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한 정상들에게 보낸 답신이지만 비핵화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미국에 맞서 외교 보폭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 관계를 과시함으로써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끌려가진 않을 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 외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직접 우방국 정상들과 소통하는 정상외교 방식도 주목됩니다.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톱다운 방식의 교류 협력 강화로 대북 제재의 벽을 넘어보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즈베크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킨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비핵화 선례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줬다면서 두 나라가 반드시 철도로 연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하원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당에 들어옵니다.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우리 대통령이 6번 방문했는데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크가 주도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도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해준 우즈베크의 지원에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몬드를 보여주는 것은 껍질이고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친구다라는 속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형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타슈켄트역에 내리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철도를 통해 양국이 만나면 중앙아시아와 태평양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12월 한반도 남북의 철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연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륙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회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양국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에너지 플랜트 분야뿐만 아니라 ICT와 5G,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en muhtaram prezident janoblariga Koreya kompaniyalari mamlakatimizda o'zlarini erkin va qulay his qilishlari uchun har tomonlama qo'llab-quvvatlashimizni alohida aytib o'tdim. 문 대통령은 양국이 대륙을 통해 다시 만날 거라며 철도 연결의 꿈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 이후 가능해질 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 새로운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여대생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일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시신을 차 밑에 숨기고 달아났던 이 남성은 날이 밝자 다시 현장에 나타나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으로 가는 여대생을 몰래 따라가는 남성이 보입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깝게 따라가다가 골목으로 접어들어서는 여대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주택 옆 주차 공간에서 여대생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아래에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여대생 핸드백을 들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2시간쯤 뒤에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처럼 시신을 숨긴 곳을 다시 찾아 잠시 둘러보고 돌아갑니다. 여대생 시신은
다시 1시간쯤 지나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나가보니까 처음에 손목이 이렇게 보이길래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배 쪽에도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굳어 있는 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얼른 119 신고했더니 이 남성은 숨진 여대생에게 접근하기 전에 다른 여성에게도 몰래 다가가는 등 대학가에서 범행 대상을 찾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 1차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실패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피해자가 물색이 돼가지고 따라가면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시간 만에 강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2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로 보신 이 부산 여대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25살 이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는데 경찰은 술에 취한 이 씨가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에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일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문제를 두고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대학에 뿌린 배제학당을 졸업한 것을 기념해 세워졌습니다. 지난 1987년 처음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은 철거와 설치가 반복되다 11년 전 다시 설치됐습니다. 동상 철거 요구가 다시 불붙은 건 지난해 4월부터로 대전시의회도 나서 동상 철거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독재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끝난 만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이자 민간인 학살자인 이승만 동상을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대전 시민으로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시각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도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업적이 있는 만큼 동상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그런 아주 건국 대통령 아닙니까? 이 건국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대학 총동창회 역시 동상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고 전에 선배님들이 기증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동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사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동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시민사회단체는 4.19 혁명의 불씨가 된 대전 3.8 민주유격까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동상 철거 요구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4.19 혁명 59주년을 맞아서 사회 통합의 의미를 담은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4.19 혁명 공로자회는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민주화 주역과 파독광부, 중동근로자 등 산업화 역군이 함께 참여하는 4.19 민주혁명 대행진을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4.19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세계 4대 혁명으로 기릴 만한 가치를 지녔다며 이번 행사가 국민 통합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이 공동 대회장을 맡았고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사거리가 한때 마비됐는데요. 장애인 단체가 이곳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멀리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세종대로, 평소라면 발 디딜 틈 없이 달리는 차들로 가득한 곳이지만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로 차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오는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지만 이는 가짜이고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감옥 같은 시설에 살아야 하고 국가가 제공해야 할 지원 서비스를 가족에게 책임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게 같이 좀 바꿉시다. 네, 이 장면 기억하시죠?
장애 학생 부모들이 주민 반발에 부딪힌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무릎 호소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사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지체장애인 특수학교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지만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더 많이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더 많이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저마다 장애인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 가운데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워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생인데 한 5분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 것들도 요새 절감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장애인들에게 무료 차량 탑승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여러 기업이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의 날,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루뿐인 혜택과 배려가 아니라 1년 365일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 등 오픈 마켓에서 물건 살 때 한 번 더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업체들의 허술한 관리 속에 짝퉁 옷을 산 소비자가 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짐꾸러미들. 비닐을 뜯어보니 라코스테와 폴로 등 유명 의류가 잔뜩 담겼습니다. 모두 가짜, 이른바 짝퉁입니다. 짝퉁 의류 9만 벌, 정품으로 따지면 110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 짝퉁 제조 일당은 대담하게 국내에 공장까지 차려놓고 지난 5년 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시중가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에 국내외 소비자 8만 명이 속아 40억 원이나 헛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을 보니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입수한 타사 수입신고 필증의 수입신고 번호, 신고 일자 등을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로 변조하여 오픈마켓과 구매자에게 제공하였고 여기에 오픈마켓의 부실한 제품 검증 시스템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현행 오픈마켓의 검증 시스템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아니라 사후 검증 시스템인데요.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거나 인터넷에서 불만 제기 글이 올라오면 그때서 오픈마켓은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한 소비자들이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두 마네킹의 진짜와 가짜 옷을 각각 입혀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정품 같나요? 정답은 왼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구분되지 않는 만큼 의류 안쪽 상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품 관리를 위한 공급자 번호나 재질 번호 표시가 있는 게 정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품 매장이나 쇼핑몰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싼 가격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정식 수입 신고 서류가 맞는지 궁금하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식욕을 떨어뜨려서 살을 빼준다는 천연차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베트남산 다이어트 차에서 뇌졸중, 심지어는 암을 유발하는 성분까지 검출됐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욕 억제 기능이 탁월하다면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베트남산 차 바이엔티입니다. 인터넷에선 다이어트 성공담이 줄을 잇습니다. 효과 좋고 부작용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고를 믿고 이 차를 사서 마신 사람들에게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설사를 하고 심지어 바보가 된 것 같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칭 천연 허브차에서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나왔습니다. 한때는 비만과 변비 치료제로 쓰였지만 독성 물질로 확인됐습니다. 시부트라민은 뇌경색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고 페놀프탈레인은 발암 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 약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통 중인 제품 15가지 모두에서 이런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팔리면 안 되는데 빈틈이 있었습니다. $150 이하로 수량을 쪼개고 개인 용도로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수입식품 검사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억 8천만 원어치가 수입돼 인터넷 오픈마켓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시중에 팔렸습니다. 편법을 저지른 업자 15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유해성 여부가 검증 안 된 다이어트 식품이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미심쩍으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안전성부터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백령도의 상징으로 잘 알려진 천연 기념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몸이 하얀 점박이 물범이 처음으로 발견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령도 물범 바위입니다. 점박이 물범 무리 가운데 온몸이 하얀 물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면 하얀 피부 사이사이에 희미한 반점 무늬가 나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흰색 점박이 물범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어업 활동하면서 이렇게 희귀종인 백색 물범은 처음 봤어요.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아주 보기 드문 물범이었습니다. 흰색 점박이 물범은 유전자 변이에 의한 백색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발해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백령도와 황해도 등에서 서식합니다. 봄이면 반복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데 흰색 개체가 이번에 무리와 함께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점박이 물범의 반점은 개체마다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이 반점을 추적 관찰한 결과 점박이 물범이 백령도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춘계 점박이 물범 탐사에서는 총 170여 마리를 상회하는 개체수를 보임으로써 역대 이래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였습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 수는 2017년에 391마리로 조사됐으나 지난해에는 316마리로 75마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령도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YTN 황수룩입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미국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 법무장관은 러시아와의 공모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보고서 분석 결과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보고서 공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The Deputy Attorney General and I concluded that the evidence developed by the special counsel is not 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 president committed an obstruction of justice offense. 이와 관련해 AFP 통신은 특검이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That the Russian government sponsored efforts to illegally interfere with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but did not find that the Trump campaign or other Americans colluded in those efforts.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보고서 공개 직후 한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This hoax, this should never happen to another president again. 미 법무부는 지난달 특검 수사가 끝난 뒤 보고서 내용을 간추린 4쪽짜리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400쪽짜리 전체 분량 가운데 수사에 민감한 내용을 뺀 편집본을 이번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전기 과부하나 합선으로 불에 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화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들에게 금메달을 주면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원인으로 외관에 개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 쪽에 전기 과부하나 합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공영 프랑스 2방송은 당국이 성당 지붕 쪽에 설치된 비계의 전기 회로에 이상이 없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특히 첨탑 쪽 비계의 간이 엘리베이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파리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전기 합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계를 설치한 업체는 엘리베이터가 성당 건물에서 7m 이상 떨어져 있고 안전 규정도 준수했다며 과부하 등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약 500명의 소방대원을 초청해 긴박했던 화재 현장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썼다고 치하하며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Ça n'est pas la première, puisque notre drapeau a déjà été décoré à plusieurs reprises. Mais c'est une manifestation de la reconnaissance de la nation. Donc c'est touchant. 이달고 파리 시장과 카스타네르 내무장관도 소방대원을 위한 별도 행사에 참석해 감사와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On ne rendra jamais assez hommage aux sapeurs-pompiers qui ont agi ce soir-là. Et toute leur vie, ils pourront dire fièrement j'étais à Notre-Dame. 프랑스인들은 첨탑을 비롯한 소중한 유물을 잃었지만 소방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쌍둥이 종탑과 가시면류관 등을 지킬 수 있었다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8년 전 대지진 때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문제를 놓고 요즘 일본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산이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원전 폐로 작업을 하는 전력회사는 외국인 투입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장관이 나섰습니다. 日本産食品は科学的に安全であり、韓国が定める安全性の数値基準を十分クリアできるものであるとの第一審の事実認定は維持されているものと。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계속 강변하자 어이없어하는 야당 의원. しっかりと対応されてきたのかという点に私は疑問を持っているのですが。世界有数の国際弁護士事務所にも支援を依頼をして万全の体制をで臨んでまいりました。 잘못한 게 없다는 장관 태도에 야당 의원은 일본 내에서도 꺼리는 일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일침을 날립니다. 国内の風評被害も完全には払拭できていない。やっぱりこの国内でも国民の皆さんにきちんと丁寧に伝えて理解をしてもらう必要があるし。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싸고 외국인들을 현장 작업에 투입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취업 비자를 새로 만들었는데 도쿄전력이 이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원전 폐로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지는 위험한 작업에 외국인을 투입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原発産業の場合は要するに工程がもう40年50年でしょ。できる限りコストをかけないでということでやっぱ外国人というふうに考えたんじゃないかと。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 제거 작업이 주가 될 경우 새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다른 원전 작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신호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20살 A씨 등 4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인천 일대에서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보험금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10대 29명을 끌어들인 뒤 이들을 사고 차량에 태우는 수법으로 보험금 규모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세종시 도심에서 멧돼지 3마리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세롬동과 한솔동 일대에는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세종시 유해조수 구제단이 수색 작업을 벌여 오늘 오후 3시쯤 장군면 장군산에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멧돼지가 먹이를 찾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며 발견하게 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아두면 요긴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입니다. 오늘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이 해당하고 경북에서는 소백산, 주황산, 그리고 경주에 있는 국립공원 탐방로까지 포함해서 총 138개, 543km 구간입니다. 관리공단 측은 긴급 안전점검을 마무리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차례로 통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이 다음 달 중으로 1,000원 인하됩니다. 서울시가 공항버스 업체들과 합의한 내용인데요. 공항 리무진 버스의 카드 요금은 14,000원에서 13,000원으로 낮아지는데 현금 요금은 기존처럼 15,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의료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담긴 첨부 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최대 20만 원까지 주는데 대상은 전년도의 매출액이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일자리 정책관이나 각 시군의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이른바 누리버스를 다음 달 7일부터 운행합니다. 원주 문마급과 규례면 등 12개 노선에 15인승 중형버스 6대가 투입되는데요. 이용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성인 1,000원, 청소년은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고 카드를 이용하면 성인과 청소년은 100원이 할인됩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자기 관련 축제가 다음 주에 잇따라서 열릴 예정인데요. 오는 26일부터 제22회 광주 왕실 도자기 축제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사기장들이 최고의 도자기를 진상하고 또 임금이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왕의 귀환 퍼포먼스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부터는 경북 문경에서 문경 찻사발 축제가 문경세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도예인들의 작품 만여 점을 감상하고 또 도자기 생산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경영 전문가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 줄대고 회사를 사유화하기 바쁜데 안전관리하고 일할 시간이 제대로 있었겠나 싶은 것이죠. 여전히 정치 줄대기의 꽃은 저는 뭐라 해도 채용 비리다. 채용 비리는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김성태 의원 자녀뿐 아니라 조카도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9명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때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화재 원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선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재 원인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상관없다고 말씀 함부로 하세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 딸은 서류 전형 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입사 지원서 적성검사 최종 합격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뒤늦게 이르니 인성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 불합격 대상이었는데도 이를 뒤집어졌다 이런 것이죠.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홍문정 의원 보좌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누차 여기 여야 간의 정치 공세화 되지 않도록 유의하자라고 강조를 했고 그 정신이 이때까지 지켜져서 오늘 청문회가 성립이 된 겁니다. 화재 원인과 그 대책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 신사협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저는 좀 강력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조동호 후보가 흠결이 많고 정말 부적격해서 낙마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동호 장관보다 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임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상생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단체 4곳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국회에 우리 왜 제1야당인 한국당이 빠져 있습니까? 완전히 제1야당인 한국당 패싱 현상이 지금 일어났어요. 야당도 패싱해 놓고는 지금 여기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가 켜 있어요. 이 단체가 누굽니까? 참여연대에 상호국장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부가 참여연대가 정말 한번 올려보세요. 저희 쪽은 전혀 저희가 무슨 방해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야당을 제쳐놓으시는 거는 위원장답지 않으시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다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야당 의원들하고도 의사를 모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청문회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가 얘기한 건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고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장 4월 국회는 시계 제로인데 정치권의 마음은 이미 내년 4월로 내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전국 상황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데요.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제1야당의 반대,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법 연구에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에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전자결제로 재가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9일 오늘 자정 0시부터 2명의 전임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시도 공백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 결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초에 18일까지 재송부해라. 그래서 18일까지 재송부 안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인데 네. 기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라. 네. 이런 문제까지 야기되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정적인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론도 상당히 찬반으로 좀 팽팽하고 거기다가 정의당의 입장이 바뀐 것 등등을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 현지 순례방한 도중에 지금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체포 사흘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장면 지금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사기와 알선 소재,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 이에 따라 지난 17일 체포됐던 윤 씨가 사흘 만에 풀려나 귀가하는 장면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탑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차량도 지체하지 않고 윤 씨가 차량에 타자마자 곧장 법원 앞을 구치소 앞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현장 상황 라이브로 보셨는데요. 나오는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10시 50분쯤 윤중천 씨가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체포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기자들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준비되어 있던 차량에 곧장 올라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알선 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배경과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윤 씨의 범죄 혐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수사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윤 씨가 보인 태도와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겨 구속해야 할 만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씨가 조금 전 사흘 동안 머물던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이제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어제 윤 씨가 강원도 홍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준다며 수십억 원을 챙기는 등 사기와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에 대해 윤 씨 측은 검찰이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출범 20여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나선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 수사단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는 이런 평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중천 씨의 귀가 장면 저희가 바로 화면 현장 연결해서 살펴봤고요. 배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전자결제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한 내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곧장 바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한 대로 대여 공세에 불을 붙였는데요.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말 보고 오신 뒤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무모한 이런 인선을 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싸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선, 문영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집니다. 네, 좀 전에 배 교수님께서 국정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허정화대가 임명을 강행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도 전혀 물러설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이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한 헌재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임명 절차를 밟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가 좀 실종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번에 2명 문영배 후보자와 또 이미선 후보자가 이제 이 청후보 채택 없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서 결국 4명이나 일단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헌법의 최고 재판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명히 이제 9명 중에서 4명이나 일단 이 국회에 통과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헌재 권위에 어떤 손상이 갔다 이런 네.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전체로 보면 장관급 이상의 15명의 후보자가 지금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어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11명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임 정부 두 정부보다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아질 수 있는 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앞섰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점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인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의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이 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더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헌법재판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네.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추천이 3명, 그리고 국회 추천이 3명, 그리고 네. 대법원장 추천이 3명 이렇게 해서 9명인데 지금 현재 9명이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3명, 네. 그리고 대법원장, 현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 그리고 전임 대법원장이 추천한 양승태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1명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3명이 진보 쪽이다, 내지는 네. 범진보 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 성향과는 다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데 네. 그 3분의 2인 6명을 확보하게 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엇이든지 지금 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위헌 심판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국회를 패싱할 수 있다 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정파적으로 네. 헌법재판관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법과 또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저희 나이트 포커스 진행하는 중에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전 대표가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는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거나 거래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한 달간의 보강 조사를 거쳐 이 씨의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치소에서 사흘 만에 풀려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현장 화면을 보고 왔는데요. 반대로 클럽 내 조직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당들의 입장은 어떤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 발 물러나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떨까요?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러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바른미래당에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건 문 대통령이 순방 떠나기에 앞서서 민주당 지도부에 먼저 얘기한 내용이죠. 글쎄 말입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 그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그 청와대 회동에서 일단 상설협의체가 합의가 됐고 이제 한번 열렸었는데 근데 사실은 시점 자체가 그래요. 지금 뭐 보면 일단 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해서 여야가 이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일단 하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이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국회 자체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게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얼그러진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이제 임기가 단축됨으로 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이제 임명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보면 전체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진보성으로 많이 기울어졌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우리가 낙태죄 같은 경우도 보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이제 7대2로 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는 사실 지난번 이제 탄핵도 마찬가지지만 만장일치로 났지만 그 탄핵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구성됐던 헌법재판관들이 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진보 성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급격히 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번 전체 구성을 보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진보 색채로 많이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감한 어떤 우리가 헌법재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라든지 이런 여부들이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상당히 좀 사회적 혼란이 이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로 좀 우리가 그동안 이 판단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급속한 속도로 어떤 위헌이나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야당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면 일단 어쨌든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만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했죠.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네, 광화문에서 지금 오후에 한 10,000명 정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서 아주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누구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한 100명에서 300명씩 총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10,000명 정도를 지금 동원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또 공교롭게도 이날 태극기 부대도 인근 서울역에서 한 3만 명 정도 더 많은 규모의 그런 집회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집회가 먼저 열리고 이쪽으로 합류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태극기 부대하고 합쳐질 경우에 지금 옷도 이제 빨간색으로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럼 섞일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또 섞여가지고 혼란을 좀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안타깝게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치가 실종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민생이 뒷전으로 내몰리는 이런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1월 임시국회도 엉망이었고 2월도 엉망이고 3월도 엉망이고 4월도 지금 계속 엉망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5월 8일 날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까지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전국 타개를 할 어떤 의사도 없어 보이고 또 그런 이제 여력도 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적들도 전쟁 중에도 서로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야가 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서 좀 국회를 정상화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4월 국회가 또 뭐 식물 국회가 되는 거 아니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지나갈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뭐 내일 별도의 조직적인 투쟁 같은 건 없고요. 지금 뭐 투쟁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내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뭐 의총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소집했다가 지금 사실 아무 결론 없이 끝났지 않습니까? 또 이현주 의원에 들어가는 거를 뭐 막느니 마느니 하다가 또 내부적으로 보면 협상을 다 뭐 했다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 공수처 관련해서 그렇게 협상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바람에 원내대표도 체면이 상당히 구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양측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최고조로 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하겠다는 의사도 비쳤고 그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뭐 대정부 투쟁할 수 있는 여력 자체보다는 지금 내부 지금 다스리기에 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각 당들이 정말 각자의 이유로
향후 전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인 것 같습니다. 속 시원히 내다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국회를 향해 내놓을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봐야겠네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좀 방심한 사이에 정권 놓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또 우리 오늘 마침 4.19 혁명 제59주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 영령들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네, 거의 2달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렸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 플러스 눈치 보기 징계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했던 차명진 전 의원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즉각적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순례 그리고 김진태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한 말씀하신 대로 2달 정도 끌어가지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눈치 보기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누구 눈치를 받는가? 결국은 태극기 부대 그리고 강성 친박 눈치 보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이제 김진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밖에 안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5.18 유공자들에 대해서 이걸 뭐 어떤 폭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고 이 5.18 유공자들이 어떤 세금을 축내는 그런 괴물 집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5.18 유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막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현정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거의 면피용 저는 뭐 징계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양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형도 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18의 북한군 개입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제명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의원직 제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3개월이면 사실은 뭐 어쩌면 전혀 어떤 징계라고 하기엔 사실 공천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만원 씨가 원래 이제 북한군이 이제 5.18 개입했다는 사실에 그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토론회를 이제 주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고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것들. 그러면서 비춰보면 사실 뭐 징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최고위원을 직을 계속 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결정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현주 의원도 의원총회 못 들어갔잖아요. 네. 김순례 최고위원은 뭐 최고위 회의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그러면 직무를 정지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 자체도 지금 내리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 이거 이제 3개월만 이제 내렸기 때문에 3개월 같으면 뭐 3개월 있으면 끝나고 공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2달이나 이렇게 징계를 하지 않다가 한 것 자체를 보면 이건 뭐 징계라기보다는 거의 면피용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징계 수위에 대한 다른 당들의 발언도 일단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지요. 5.18 망언 3인방 하나만한 징계로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제명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자유한국당 5.18 망언 3인방이 국회에 남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5.18 망언 3인방의 제명을 즉각 추진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5.18 때 광주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이 정도 징계 수위를 가지고 광주의 어떤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광주 5.18 희생자들 유족들은 아직도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수백 명이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그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평가가 내려졌고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졌지만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5.18 광주 희생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 그런 정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5.18을 북한의 게릴라 군들이 어떤 만든 그런 사건이다. 그리고 또 뭐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한 막말 망언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3개월 했다. 그리고 경고 조치했다.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 이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간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역 민심을 싸늘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오히려 역풍이 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보수를 결집해서 그리고 중도로 외연을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5.18 관련 망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또 처벌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에 또 중도 외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광주로 가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막말을 내뱉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다고 해요. 오늘 결과를 봤을 때 이 사건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당내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결정을 징계를 내린 것인데 결국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물론 뭐 이제 아주 강성 어떤 이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뭐 태극기보다 이쪽에서도 이제 좀 상당히 견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로 좀 중도 확장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로 보자면.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본인도 어떤 면에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죠. 즉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총리 대행을 했다는 것, 대통령 대행을 했다는 것들 등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단호하게 저는 좀 대처를 하면 본인의 어떤 에 대한 국민적 시선이나 또 당의 어떤 확장력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리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여러 당내 세력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즉 당내에서는 친박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즉 그런 걸 비춰보면 역시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 좀 노정시키고 있는 것인데 좀 정치인 이 황 대표 이런 어떤 측면을 본다라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역량과 위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나온 막말과 망언의 대상이 5.18과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한국당의 징계 처분이 결국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또 내년 총선, 나아가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어 영상 보시고 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해찬으로 안 되니까 이낙연을 착취해서 황교안과 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론조사에 총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해볼 만한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아주 멋진 승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5.18 때 광주에 가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이 적극적인 행보를 더 눈여겨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선에 대한 돌직구 질문이 나오고 이것을 뭐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쳤어요. 네, 일단 본인이 이제 아마 일단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목적 자체가 결국 이제 대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본인도 분명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대선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이제 전체 어떤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이제 전체 사람들 별로 보니까 이제 이렇게 1위 나오는 것이지.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다음 대선 같은 경우는 거의 1대1 대결의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치가 본인의 1등이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착시 현상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하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좀 더 예전의 어떤 위치를 찾으려면 확장 전략으로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대선과 총선 승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며칠 전에 국회에서 열렸던 내년 총선 전망을 위한 전문가들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금의 내년 총선 같은 경우도 이 정권 심판적인 요소는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정권 심판적인 요소를 야당이 떠안으려면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즉 야당이 단일화돼야 되고 네. 확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지금 현재 수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장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말씀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보면 황교안 대표 혼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것 같지만 결국 1대1 구도로 치러질 선거에서는 결국 진보 대 보수의 대결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땐 또 여론이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사람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21%로 선두를 달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낙연 지사가 총리가 네. 14%로 2위를 달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네. 이사장이 뭐 12%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진영으로 1대1로 지금 가보면은 결국은 이낙연 총리가 30%로 1위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22위로 2위가 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범진보 진영의 세가 크다는 거예요. 네. 즉 범진보 진영은 대략 54 그리고 범보수는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보군들 지지율을 합치면은 그렇게 되니까 1대1 맞대결로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불리한 그런 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황교안 지금 대표는 왜 이렇게 이른바 하이킥 전략으로 나오느냐? 그러면 아직도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확실한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다라는 자리매김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당의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고 그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보해서 다시 본인이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고 총선을 밟고 그렇습니다. 닦기 해서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죠. 로키죠.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나는 뭐 그걸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굉장히 겸손 모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대통령의 또 의중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또 비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하이키 대 로키의 어떤 극명한 어떤 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다른 태도 또 그 태도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사람 사이 어떤 빅매치랄까 이게 성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 황교안 대표는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최종 목적은 이제 대선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총선 때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거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역 선거를 한번 치러봐야 되는 것 아닌가. 예전에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한번 거쳐봐야 된다는 이제 여론들이 높습니다. 사실 뭐 비례대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독자적인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이제 종로 출마가 사실 거론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권 후보가 그동안 사실 종로에서 대통령이 3명이 나왔습니다. 윤보선, 뭐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종로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본인은 뭐 일단 조기에 나올 가능성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대선 후보가 일단은 총선을 지휘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대선 후보는 아니에요. 다음 총선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과 없는 정당은 굉장히 선거에서 집중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도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이게 저쪽은 대선 후보가 있지만 우리는 대선 후보가 없다. 그럼 우리가 대선 후보급을 데리고 와서 선대위원장을 시키든지 뭘 해서 뭔가 중심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를 빨리 차출해서
뭔가 서울 지역에 출마를 시켜서 네.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비례대표라든지 네. 아마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찬 대표가 선거를 직접 지휘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본인의 어떤 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나 네. 또 사실은 어떤 현장에 나가 보면 대선 후보가 나갈 때하고 그냥 당대표가 나갈 때하고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낙연 총리도 저는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어제 이제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할 뜻을 내비친 곳이 세종시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출마할 의향도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세종시에서 맞붙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두 사람이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지금 지역에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구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비례대표로 가서 어쨌든 간에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 그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종로라든지 네. 어떤 지역구에 가서 승부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자칫 지역구에 가서 패배를 하면은 대권의 꿈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가지고 굉장히 저울질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에 참여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당의 얼굴이 돼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전략가로서는 최고의 전략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지만은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얼굴 마스코트로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당내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얼굴 총선의 얼굴로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출마를 하는데 어쨌든 바람을 짚어야 되는데 PK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바람을 일으킬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나온다면 어디로 나올까?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종로, 정치 1번지인 종로 아니면은 또 세종시 이 두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종로 1번지, 종로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수도권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PK에서 또 조국 현 민정수석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죠. 정치권 안팎의 변수에 따라서 여론의 추이는 또 어떻게 오르내릴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이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어요. 똑같은 일이 1980년에 벌였죠. 20년 뒤에. 이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정권들이 세월호, 5.18 관련 망언, 강원 산불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 신색깔론에 기반한 허위 조작 정치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여전히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좌파 독재를 견제하기는커녕 입법부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린 박수부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여당입니다. 네,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이었죠. 1960년 4월 19일에 벌어진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다소 수위 높은 총평을 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가 아무리 이제 격화되고는 있지만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이 4.19 정말 기념일인 날인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보면 독버섯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당을. 더 박강원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가서 국민의 총선 정권의 후신이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여야를 인정하지 않자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지금 뭐 제일 야당의 한국당이 향해서 독버섯, 총선 정권의 후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치적으로 그냥 결별하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측면을 본다면 왜 여당 지도부가 이런 식의 어떤 격한 말을 해서 정치적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전체로 좀 정부의 어떤 국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여튼 국회 내에서 뭔가 이루어지도록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여당 지도부의 말 자체가 이렇게 격해져 버리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 4월 달 국회가 완전히 또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이미선 후보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지금 그 트랩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이걸 뭐 거의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이번 그 발언 자체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역사 전쟁까지 얼마 전에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간에 빨갱이라는 것이 일제의 잔재다. 그래서 그 색깔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반민 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라면서 전혀 맞지 않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역사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제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현 여권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제 현 여권에서도 지금 한국당은 국민에게 총을 쏜 그런 정권의 후신이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4.19 혁명 때 어쨌든 간에 자유당 정권이 발포를 했고 또 5.18이 결국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발표를 해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났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대결 정치를 갈 경우에 정치는 실종된다는 것이죠.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화 협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국립 민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결적인 정치로 계속 갈 경우에는 과연 누가 민생을 챙기겠는가? 라는 이제 염려가 들거든요. 그럼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이제 그런 총선 전략인데 다시 한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여야 정치권들 좀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되고 특히 이제 좀 역사 문제는 가능하면 정말 역사 연구하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광훈 최고위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발언 자체 수위가 워낙 높고 당의 또 명예를 지금 상당히 훼손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 제소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국회 윤리위가 거의 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윤리위에 뭐 가 있는 의원들만 해도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도 비슷한 정쟁의 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국회 윤리위가 일단 윤리자문위원회가 있어 외부 인사들이 자문은 하지만 실제로 또 윤리위원회는 지금 여야가 비슷한 이제 상임위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가서 뭐 결론 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뭐 이런 윤리 회부 이런 걸로 또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뭐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 개개인들 특히 또 여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부가 사실 앞장서서 이렇게 서로에게 감정 섞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게 정치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협상은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그냥 협상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금 뭐 5월 8일 되면 이제 여당의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뭐 홍영표 원내대표는 임무를 거의 다 한 것 같거든요. 또 새로운 원내대표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이제 배 교수께서는 이런 현상을 총선 앞두고 좀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총선이 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1년 남았는데 어디까지 더 갈 건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총선 전에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지지 세력 결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돈 없는 발언들 자꾸 반복되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도처에서 묻지마 살인이 횡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도 증오의 정치, 미움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의 본령은 어떻게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느냐, 그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여야 정치권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수시로 좀 서로 만나서 정말 정치를 좀 복원해 주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와 보수 야당의 강대강 대치 속에 4월 국회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민생개혁 법안이 멈춰서 있는데 1년 뒤 총선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도 좀 되네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따뜻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9.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은 따뜻했지만 강릉은 14.3도에 머무는 등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 강릉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량이 늘겠습니다. 또 중북부 지방에는 밤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누군가 환영하고 축하할 때 박수를 치죠. 농인들은 양팔을 들고 손바닥을 반짝반짝 좌우로 돌린다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기쁨을 나눌 때 소리 없이 반짝반짝한 갈채가 만들어지겠죠. 네, 농인 부모를 둔 작가 이길보라 씨는 져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에서 이렇게 수어의 아름다움을 소개했습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 그동안 몰랐던 세상, 그 세상에 존재하는 반짝임을 나눌 방법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현대모비스가 전자랜드의 3승 1패로 앞서 나가며 통합 우승까지 이제 1승만을 남겼습니다. 전자랜드는 새 외국인 선수 할로웨이가 활약을 펼쳤지만 연패를 끊지는 못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경기 종료 29초 전 시소게임에서 한 점을 앞서던 현대모비스가 전자랜드 할로웨이에게 3점 슛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7초를 남기고 터진 라거나의 극적인 골밑슛과 추가 자유투가 성공하면서 92대 91, 극적인 한 점 차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기록한 현대모비스는 통합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겼습니다. 쇼토와 라거나, 이대성 트리오가 68점을 합작한 가운데 양동근은 3, 4쿼터에서 결정적인 3점 슛 2개를 꽂아 넣으면서 팀 승리를 선두주의했습니다. 목표가 1승 남았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를 워낙 잘해서 저희가 또 많이 힘든 경기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다치지 않고 좋은 경기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7초를 남기고 마지막 공격에 나선 전자랜드는 파울을 얻지 못한 가운데 정효근의 슛마저 빗나가면서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찰스 로드가 33점을 책임지고 새로운 우승 청부사 할로웨이가 26점을 넣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지만 마지막 순간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시즌 최다 관중 8,700명을 경기장으로 부른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은 하루를 쉰 뒤 울산에서 5차전을 이어갑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배드민턴 약체였던 일본은 한국 셔틀콕의 전설 박주봉 감독을 영입해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박 감독을 서봉국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코치석에 앉아 일본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2000년대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복식 선수로 군림했던 박주봉 일본 대표팀 감독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일본의 쥐봉을 잡은 지 벌써 15년. 아시아의 변방이었던 일본 배드민턴은 이후 베이징 올림픽 4위 입상, 런던 올림픽 은메달에 이어 3년 전 리우에서는 사상 첫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세계선수권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 2관왕에 이어 다음 달 남녀 혼합 단체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은 중국과 대등한 세계 최강으로 거듭났습니다. 꿈이었던 게 현실로 다가오다 보니까 애들이
훈련에 대한 거, 운동에 대한 그런 재미를 느끼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배드민턴의 전설과 함께 훈련하는 일본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昔の世界トップっていうことでクオリティの高い球を、いつも出してもらえるので自分たちもやっぱ世界トップレベルになるのにとてもいい練習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세대 교체 진통 속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전초전 전용 오픈에서 잇따라 노메달에 그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년 홈코트에서 금메달 2개 이상에 도전합니다. 도쿄 홈에서는 리오 올림픽 결과 이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둘째 날 지은희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은희는 하와이에서 열린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7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5언더파로 2위 넬리 코다를 2타 차로 제쳤습니다. 재미교포 케빈 나가 PGA 투어 헤리티지 대회 1라운드에서 공동 7위에 올랐습니다. 케빈 나는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첫날 경기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 더블 보기 1개로 4언더파를 쳐 선두 셰인 라우리를 2타 차로 추격했습니다.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모레 선발 복귀전을 치릅니다.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고 복귀 등판에서 100개 미만의 공을 던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의 이강인이 유로파리그 8강전에 교체 출전해 팀의 4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강인은 비아레알과의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홈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돼 2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슈팅 1개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4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와 스포츠 관련 일자리 창출 등 10대 미래발전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남자 피겨의 간판 차준환이 아이스쇼에 나섰습니다. 올 시즌 새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그 황홀한 연기 감상해 보시죠.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